백 교수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은 원래 국무회의가 있는 날인데요. 그렇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한 17분 동안 생중계를 했어요. 네. 물론 최근에 G7 히로시마 회의를 다녀와서 그 성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최근 또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달까 그 민노총의 그렇습니다. 노숙 집회 1박 2일 건설노조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네요. 네네. 모두 발언으로 해버렸나요? 그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 그다음에 공공질서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네. 이제 그 서두에 얘기를 해서 비판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1박 2일 그 민노총 대규모 집회는 서울 도심 교통을 마비를 했다. 예.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여기서 굉장히 와닿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집회 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나 기본권 침해, 공공질서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할 의미는 아니다. 예. 사실 확성기 소음이나 도로 점거 이거 정말 피곤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민 불편을 그 감내하기 어려울 지경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가장 저는 와닿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그 불법 행위를 방치하거나 하면 국민의 그 불편을 굉장히 크게 하는 건데 이걸 용납 않겠다. 예.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그 명확한 제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고통받거나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떤 법적인 얘기를 할 때 고통을 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관련한 공무원들이. 그래서 국가가 이건 분명히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경찰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이런 어떤 불법 그 집행에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법 집행을 엄정히 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불평등이 어떤 그 불편이나 저기 없겠다. 불편함을 없게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불법에 대한 집행을 엄격하게 해서 아마 저는 이제 제가 이거 보니까 그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은근히 하신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때는 사실은 경찰력이 공권력이 법 집행을 하려도 나중에 무슨 소송이 걸린다든가 문제가 저쪽에서 제기를 하면은 그쪽은 놔두고 민노총이라 이건 자기 우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들한테 피해를 주고 거기에 책임을 물으니까 누가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집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권력이 무료가 됐고 이번 노숙 집회 때도 경찰은 그 자고 있는데 노숙에 그 야간 불침번을 섰다는 그런 비아냥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특히 지난 정권 때 백남기 네. 농민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경찰들이 많이 뭐 징계도 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사실 제가 그 방송 매체에서도 2016년 뭐 이제 뭐 그 불법 폭력 집회 시위라고 해서 평화적인 집회 시위는 보장을 하고 보호를 받아야 되겠지만 불법 폭력 집회 시위는 사실 비판받아 마땅하고 또 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어요. 사실은 1박 2일 그 노숙 집회 시위를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 쓰레기하고 그다음에 집회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밤새 그 술판 버리고 그러다가 소변 먹으면 아무데도 보고 이거는 사실 그 성숙한 집회 시위 문화가 아니거든요. 네. 이거 완전히 그 도심을 어지럽히고 또 법을 참 법경시 풍조를 만연시키고 그다음에 우리는 누구도 못 건드려 하는 이런 어떤 그 떼법 심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게 이제 많은 시민들로부터 이 그 집회 시위를 외면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걸 또 대통령으로서 명확하게 지금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법을 지키는 평화적인 시위는 보장을 하되 불법 폭력 집회라든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을 해라. 이런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정 집행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들의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아주 부분이,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바로 대통령께서 해야 될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시법에도 또 야간 집회라든가 이런 규정들이 지금 뭐 불비한 게 많은 모양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10시에 넘어서 그 확성기를 통한 또 그 행진, 뭐 시가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집회는 사실 못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데시벨이라고 보통 합니다. 소음 공해. 예. 뭐 50데시벨이 아니라 막 80, 100데시벨이 넘어가는 이런 어떤 확성기 소음 행위 또 구호 제창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집시법에 관련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우리를 누가 건드려 이런 개념으로 국민들이나 시민들 불편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주면서 하는 이런 행위는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전에도 민노총과의 그런 불법 집회 또 시위 이런 것에 대한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 아주 다시 한번 대못을 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걱정된 일이 국회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2일에 박민식 예,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을 승격을 하면서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뭐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지금 언론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강성희 의원이라고 네. 진보당 출신으로 지난번 재보선 전주울 재선거에서 네. 국회의원으로 이제 입성을 했죠. 입성을 했죠. 네. 이 진보당이 옛날 이석기의 통진당 후신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훈부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 초대 대통령에 대한 기념관 설립 계획을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네. 그 부분을 지금 강성희 의원이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지나치다 할까? 막말이다 할까? 뭐 이런 정도 인식까지를 드러낸 거 아닌가 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도 지금 소위 민노총 출신입니다. 그렇죠. 노조 출신이에요. 예,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지금 사실은 그 지난 그 전주울 재보궐선거에 국회의원으로 입성을 했죠. 뭐 예. 무소속 그 후보들을 물리치고. 그런데 역시 예상대로 지금 그 굉장히 이제 지나친 그런 어떤 국회에서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상대로 이제 청문회를 하면서 이승만은 내란 목적 살인죄의 수괴다.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내란 목적 그 수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과연 이런 사람을 그 이승만 건립 기념관을 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했어요. 네. 그런데 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그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 현재 전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나 그다음에 독립운동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기념관에 대해서는 공가를 따져서 논란이 있겠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했는데 어쨌든 초대 대통령을 지낸 그 대통령이 공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공가가 예,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180여 명의 그 경찰 그 총기 이 발포로 인해서 사망을 한다라든가 이런 아픈 역사가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만 내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공도 내세워야 되잖아요. 사실은 초대 대통령 하기 전에 그 일제 36년간의 강압에 엄청난 독립운동 그 공이 있습니다. 이승만 예. 대통령이 그 미국이라든가 해외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싸잡아서 안 좋은 부정적인 측면만 내세우고 이런 부분을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데는 비판의 소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승만 전 대통령은 뭐 건국에 또 독립운동에 공도 있지만 1953년 한미 상호 방위조약 만든 거. 한미 상호 방위조약.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한미 동맹이라는 그렇죠. 게 바로 이승만이 만들어 놨기 결정적인 때문에 역할을 하신 우리 분이죠.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6.25 전쟁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그 연배가 있으신 분들 아시지만 1950년 6월 25일 날, 그 다음에 1953년 7월 27일인가요? 예. 그 정전이 될 때까지 가장 강력한 우군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 이승만 5만 대통령의 명이 넘는 미군이 와서 죽었지 않습니까? 한미 그 상호 방위 조약이 근간이 없었더라면 과연 미국이 5만여 명의 미군과 그다음에 유엔을 참전시켜서 대한민국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는 사실 퀘스천 마크를 달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공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의 여론 수렴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과만 내세워서 공격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역사를 폄훼하고 부정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든가 3.15 부정선거의 수괴라고 모르는데 내란 목적 살인죄 수괴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어떻게 내란 목적 살인죄가 그럼요. 됩니까? 사실은 이제 3.15 부정선거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사진도 있는데 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정말로 부르를 향한 정의의 외침을 인정한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도 하고 이랬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과연 뭐 그때 그 부통령이 누굽니까? 이기붕이 아니었습니까? 예, 이기붕. 결국 이기붕하고 그렇죠. 장면 부통령 예. 싸움에서 그렇죠. 대통령은 조병옥 박사가 서거를 그렇죠. 해버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은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기붕 부통령을 되려고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부정선거를 한 거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부정선거의 원흉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기획하고 실행은 이기붕 이기붕에. 부통령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이강국이 예, 그래서 그 양아들이 결국 예. 총으로 그 동반 자기 자살을 양을, 다 예, 한 하고 거예요.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을 내란 목적 그 수괴자라고 하는 건 이건 너무 무슨 지나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내란 목적 살인죄라는. 목적은 아니죠. 그 부정선거의 원흉이라고 하면 저는 이해가 예, 그러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부하의 행위, 실행자의 행위를 모두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기 대통령이 때문에 책임을 져야죠. 그렇다고 하지만 초대 대통령 대한민국 그 건국 1등 건국 훈장을 받았던 또 독립유공자인 초대 대통령을 내란 목적 살인죄의 수괴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북한이 굉장히 좋아하는 네. 그런 지금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 강성희 의원도 용인 외대를 나왔습니다. 네. 그 언어정보학과 인지언어학과인가 뭐 그거를 나왔는데 이석기가 바로 용인 외대를 나온 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이석기의 후배란 말이에요. 후배죠. 후배. 예.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이석기가 나타난 것 아닌가 해서 지난번에도 재보선 선거가 이루어질 때 다들 뭐 진보당에서 거기서 이기게 하겠느냐. 거기에는 당연히 예, 민주당이 후보를 안 냈지만 사실상 민주당 후보나 다름없는 그 군수가 전임 군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선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박지원 원장이 가서 또 그 지에서 후방 사격을 했죠. 네. 어모 사격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진보당이 총 동원된 거죠. 통진당까지 다 동원돼 가지고 어떻게든 국회에 매일 입성을 시키자. 1,500 내지 2,000명이 운동을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전주 울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 강성희 의원이 원내 진출을 했고 교두부를 만들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총선에서도 민주당과 진보당 이게 또 연대하는 거 아닌가. 과거에도 연대를 해갖고 13명인가가 국회에 입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보당에서는 이번 재보선 때도 뭐 민주당이 사실상 좀 빠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정의당이라든가 녹색당 다 연대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내년 총선에서는 민주당도 같이 연대하자. 그래서 우리가 공존하는 토대를 만들자. 그러니까 진보당도 공존하고 녹색당, 정의당 다 공존할 수 있도록 연대하자. 이렇게 지금 전략을 짜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진보당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지만 옛 그 통진당 후신인데 뭐 이석기 의원 사건 같은 전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그 국민들로부터 충격을 줬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뭐 사실은 그 용공적인 그다음에 종북적인 그런 행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죄를 받아서 이제 확정 판결까지 받았었는데 지금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주울에서 재선거에서 이제 입성을 했는데 지금 내년 4월 10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사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내기 때문에 당연하죠. 아마 진보당 의원이 다시 재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의 어떤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소위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런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승만 그 초대 대통령을 내란 목적 그 살인죄 수괴라고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파장을 주고 진보당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비판 내지는 우려가 나올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성희 의원의 그런 강성 발언이랄까 이런 것이 통진당의 그런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내년에 전주울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낼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만약에 과거처럼 민주당과 진보당이 연대를 하자고 하면 그쪽은 빼줘야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됐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몇 곳은 지역은 우리한테 양보해라. 그러면 우리도 진보당 쪽에서도 다른 지역은 다
양보를 하겠다. 그래서 몇 프로 차로 이기고 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도권에는. 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선거를 보면 5% 차이로 3%에서 5% 차이로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수가 있고 예. 뭐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경상남도 그 뭐 울산이라든가 창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도 지금 그런 지역구가 꽤 있습니다. 경기 남부 쪽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쨌든 야권이 야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연대를 하느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쨌든 국회 입성이 목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의원들을 배출하기 위한 전략을 하게 되면 결국 야권의 이제 전체적인 야권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형태의 선거 운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뭐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다 국회에 진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헌법 독립 기관으로서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국회의원이 됐을 때 국가의 기밀을 모두 입수할 수 있는 루트가 됩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유권자들이 좀 파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그 정확한 투표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그 좀 바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진당이 진보당이라는 간판으로 이렇게 간판만 바꿔가지고 다시 원내 대거 진출하는 그런 상황이 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그걸 지금 보수 측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우려하는 것이고 이번에 강성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도 바로 그런 점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년 4월 10일 총선이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라고 봐도 되거든요. 불과 뭐 1년이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뭐 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